해커 삼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입니다. 52회 기출문제 풀고 있고요. 41번부터 5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네, 41번입니다.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단체의 강령이 나와 있습니다. 행동 강령이고요. 쭉 살펴보니까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인 차별을 철폐한다. 조혼 폐지, 결혼의 자유 등등등 여성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근우회라는 단체입니다. 이 근우회라는 단체는 1927년에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종으로 만들어졌었던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사회주의, 민족주의를 합쳐가지고 만든 단체인데 이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같은 해에 만들어지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근우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나는 운동인데 이 근우회는 1927년에 만들어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연도가 맞지 않죠.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상하이에서 중국의 상해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한다. 이거는 이 근우회가 한 일이 아니라 이 신규식이라는 분과 조소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이분들이 했던 선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요거 아니고요. 3번 여성 교육을 위해서 이화학당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근우회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종교, 개신교에서 개신교 선교사가 만들었죠. 외국 선교사 스크랜튼이라는 분이 정동에다가 만든 이화학당이 있죠. 오늘날에도 이화여고가 그 자리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아닙니다. 4번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을 공표했다. 이것도 근우회가 하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요거는 심지어는 이 근우회가 만들어지기 좀 한참 전에 발표가 됩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발표가 되고요. 이 여권통문이 발표됐었던 날짜가 9월 1일인데 요게 2019년도에 법안이 통과가 돼서 2020년부터 이 여권통문의 날이 실제로 지금 기념이 되고 있어요. 양성평등, 여성 인권에 대한 어떤 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종종 이렇게 선지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 헷갈릴 수 있었지만 요거 아니고요. 자, 5번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의 연합이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합작, 민족유일당 운동의 작품이었던 신간회의 자매단체였기 때문에 그 신간회의 여성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42번입니다.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 문서에는 국가총동원법, 여기 힌트 하나 있고요.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에 침략전쟁을 확대했었던 이 시기에 이 법을 근거로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우리나라에서 수탈을 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통제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한창 전쟁을 일으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했었던 통치의 방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민족 말살 통치라고 부릅니다. 민족 말살 통치인데요. 민족성을 말살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까지 규정을 하는 그런 법안들이 나오게 됐던 것인데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원산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이거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가 아니고요. 요거는 문화 통치 시기입니다. 문화 통치 시기니까 1920년대의 일입니다. 요거는 해당하지 않고요. 이 일본의 석유 그 공장에서 벌어졌었던 노동자 파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선 태형령은 뭐냐면 조선 사람들한테만 해당됐었던 특이한 법안인데 그 길거리에서도 바로 직결적으로 이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치는 태형을 실시할 수 있었던 건데 이 조선 태형령은 일제강점기가 된 직후에 1910년대에 있었던 무단 통치의 일환입니다. 무단 통치, 1910년대 무단 통치, 이거는
뭐 조삼모사긴 했지만 문화 통치의 일환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아니에요.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탄압받는 한글 학자. 우선 요게 정답입니다. 요게 민족 말살 통치 이후에 1930년대 이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이건 1942년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일전쟁이 1937년이에요. 그거 이후부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1940년대까지 그 시기에 연결돼서 민족 말살 통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민족 말살 통치 플러스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조선어 학회 사건은 이 조선어라고 하는 건 우리말이겠죠. 우리 말과 우리 역사, 우리 글 이런 거 쓰는 거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민족 말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창씨 개명도 시키고 한글도 쓰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 펼쳐지게 되는데 뭐 억지로 신사참배를 시키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 통제 중에 하나겠죠. 답은 우선 3번이 되겠고요. 3번이고 나머지 두 개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시기인데요. 조선의 민립대학. 우리가 우리 돈 모아서 우리 힘으로 대학교, 고등교육기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1920년대에. 그 열망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여기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육성이 되거나 독립운동의 어떤 근간이 될까봐 이제 이런 단체가, 이런 학교가 만들어지는 걸 꺼려했죠. 그래서 그 열망을 눌러는 줘야 됐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대학교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경성제국대학이죠. 오늘날의 저기 해화동 대학로 일대에 있었던 경성제국대학. 이게 없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 자리에 우리나라 그 서울대학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경성제국대학과 밀립대학 이거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1920년대에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이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시기가 같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족 말살 통치에 해당하는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네, 43번입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요즘에 독립운동 관련해서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활동을 물어보는 형식의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독립운동사 공부하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사진이기는 합니다. 아마 이 사진으로 이 사람 누구다라고 찾으신 분들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바깥쪽에서 활동하셨던 이 만주라던가 만주, 간도,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입니다. 3점짜리 문제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선 사진으로만 봤을 때 이분은 이동휘라는 분입니다. 이동희, 독립운동가 이동희인데요. 무관 출신이고요. 신민회에서 활동을 했었다. 무관 출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만주하고 연해주 일대에서 민족운동을 하셨고요. 사회주의 정당 중에 하나였었던 한인사회당을 창당을 했고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 업적을 인정을 받아서 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이동희입니다. 자, 이동희라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을 주도하였다. 답이 바로 1번에 나왔습니다.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을 주도를 했죠. 주도를 했는데 이 정부 수립을 주도하면서 군대를 같이 만드는 그런 역할도 겸하셨고요. 나머지 오답 설정들을 보겠습니다. 2번 옌안, 중국의 연안입니다. 연안에서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하였다.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한 사람은 조금 낯설 수 있겠습니다. 김두봉이라는 분입니다. 김두봉 이름 기억해 주시고 민족교육을 위해서 서전서숙을 설립했다. 서전서숙, 요거는 이상설 선생이 하는 일입니다. 헤이그 특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상설이 서전서숙을 설립을 하죠. 4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사람은 한말의 의병장이었던 임병찬이라는 분입니다. 임병찬이라는 분이고요. 5번 의열단의 활동 강령이었던 조선혁명선언을 써준 사람, 작성한 사람, 민족사학자인 신치호입니다. 요분들 활동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상설, 김두봉, 임병찬
신채호 선생님 지금 나오셨고요. 우리가 답을 찾았던 이동희 선생님이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을 주도했었다라는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했었다는 거 기억하고 사진이랑 같이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44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가 먼저 보겠습니다. 북간도에 주둔한 아군 700명은 동로사령부 소재지인 봉오동을 향해서, 힌트 나왔네요. 봉오동 행군을 하다가 적군 300명을 발견. 아군을 지휘하는 홍범도 적을 공격해서 120명을 살상하고 도주하는 적을 추격했다.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오동에서 홍범도가 이끄는 이 전투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 여름에 벌어졌었던 사건이 되겠고요. 이 동명의 영화로도 크게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이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요 가 시기, 그리고 날을 보겠습니다. 조선혁명군의 총사령관 양세봉 중국 군대와 합세를 했고 영릉가성을 점령했다. 요거는 조선혁명군이라는 군대 자체가 이제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무장투쟁 단체였는데 1930년대에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영릉가성을 점령했었던 요 사건은 1932년의 일입니다. 1930년대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1920년과 30년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걸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나머지 4개는 맞는 얘기고 하나만 오답 선지가 되겠죠.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3부가 조직이 되었다. 네,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우리가 승리를 하죠. 바로 연달아서 10월 달에, 그해 같은 해 10월 달에 청산리 대첩이 있었습니다. 이 청산리 대첩에서도 우리가 크게 이기게 되죠. 독이 잔뜩 오른 일본이 추격자를 보내서 괜히 애꿎은 간도 지역에 있었던 우리나라 일반인들도 무차별로 학살을 하게 돼요. 같은 해 10월 달입니다. 간도 참변입니다. 이 간도 참변을 겪고 나서 그리고 넘어와요. 다시 어디로 넘어오냐면 간도나 만주 일대가 지금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일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려고 넘어옵니다. 자유시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자유시 쪽에서 또 한 번 참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주체가 일본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러시아 적색군에 의해서 우리가 참변을 당하게 되는데 지휘권을 두고 일종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다툼이 있어서 우리 독립군들에게 무장해제를 요구를 하게 되고 이걸 거부하니까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던 거죠. 거의 군사적으로 무기의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학살에 가까운 참변을 또 한 번 당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포기를 하지 않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부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부 조직. 3부라고 하는 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민부. 이렇게 3부로 조직을 해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게 되는데 1923년, 24년, 25년이에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비가 됩니다. 여러분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조금 어려우면은 그냥 문장으로 만들어서 외워도 돼요. 참, 정의, 실현 이렇게 그냥 이 문장을 머리에 놓고 참, 정의, 실현 해가지고 그냥 신민부는 발음의 유사성으로 그렇게 단어로 기억해두면은 요 3개 부를 외우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2번의 참변을 겪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장투쟁을 위한 이 조직들을 정비를 하는 거를 보고 일본이 또 2차적인 위기를 느껴서 1925년에 신민부까지 조직되고 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간도나 만주 일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보면은 바로 일본에 넘겨달라고 하는 일종의 협정을 그 만주의 군벌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미스야 협정입니다. 요게 미스야 협정이고요. 25년도에 있었습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죠. 그 사이에 진행됐었던 일이니까 3부 조직된 거 맞는 얘기고 미스야 협정 체결한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일본군이 보복으로 간도 참변 일으켰었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바로 직후에 간도 참변 발생했고요. 독립군의 연합부대가 청산리에서 요거는 10월 달에, 6월 달에 봉오동, 10월 달에 청산리 바로 연결해서 청산리 다음에 간도 참변, 그 다음에 여기 자유시 참변 3부 창설이 되겠죠. 요 순서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많은 한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했다. 193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이 시기가 아니라 나 시기 뒤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보겠습니다.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독립운동과 조성환이 태어난 여주의 보통리 고택입니다. 그는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가창설을 주도하고 군무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뭔가 군사랑 관련된 군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밑에 있었던 군대는 한국광복군입니다.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숙모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 숙모학교는요, 멕시코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던 한인들이 만들었던 학교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주도한 사람은 이근영이라는 분이에요. 요건 아니고요.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한국 독립군입니다. 한국 독립군이고 이걸 이끌었던 사람은 직청천 장군이죠. 네, 중국 팔로군과 함께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을 했다. 요거는 같이 묶이는 게 있어가지고 5번 선지랑 묶어서 보겠습니다. 중국의 군대랑 같이 연합을 해서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한 요 군대, 중국의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기 때문에 중국의 팔로군의 편제가 될 수가 있었겠죠. 요거 두 개는 같은 곳입니다. 조선 의용대라는 군대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겠죠. 국내로 들어오는 군대를 조직을 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랑 연합작전 준비했던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미 우리는 최후의 결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굳이 핵을 떨어뜨리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연합작전을 구축을 하고 있었다. 그것의 중심이 됐었던 군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밑에 있었던 한국광복군이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46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네, 여기도 사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역사 속 오늘이라는 내용으로 오늘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실종되었던 마산상고의 김주열 학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이 확인된 날이다. 그가 눈에 최루탄을 맞은 상태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사건은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날이죠.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크게 있었고 그 와중에 실종이 되었다가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정선거랑 관련된 사건은요. 1960년입니다. 1960년. 오랜 독재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또 한 번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선거 행위를 자행을 하고 있었죠. 여기를 규탄하면서 마산상고, 마산뿐만 아니라 그 일대 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실종이 되었다가 이 앞바다 바다로 시신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게 그대로 신문에 나오게 되면서 최루탄을 원래 사람 얼굴을 향해 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잉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얼굴 쪽으로 쏜 것 같고 이것이 얼굴에 정확히 박혀서 굉장히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열흘 넘게 바다를 떠다녔기 때문에 시체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이것이 사진으로 호외로 보도가 되면서 전국에 있는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됐죠. 그래서 이후에 일어난 이 시위가 굉장히 큰 범위로 확산이 되게 됐고요. 이것이 4.19로 연결이 됩니다. 4.19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죠.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었다. 이거는 4.19 혁명 이전의 일입니다. 진보당 조봉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1956년이고요. 1956년인데 3대 대통령 선거, 1대, 2대, 3대 대통령이 다 동일한 사람이죠. 이승만 대통령인데 3대 대통령 선거 때 물론 이승만이 압승을 하지만 그때 무소속으로 나왔던 조봉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500만 표 정도로 당선이 되었는데 조봉암이라는 분이 200만 표가 넘는 표를 득표를 한 거예요.
유효수의 30% 이상을 득표를 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굉장히 떠오르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 조봉암이라는 분은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자신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의 기대와 부흥에 힘입어 진보당이라는 당을 창당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나중에는 진보당 사건이라는 사건 때문에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1960년 되기 전에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름이 다소 긴데요. 우리가 이걸 약칭으로 반민특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광복이 되고 나서 해야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거였는데 친일파를 처단하는 거 중요했겠죠. 그 친일파를 조사하고 처단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던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설치가 됐었던 건 1948년이고요. 1948년에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까지 연결되는 활동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민특위, 이것도 1960년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답이 3번인데요.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하야를 하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 정부가 지금 비게 되는 거죠. 요 시기에 허정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허정이라는 분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의 형태를 결정을 하게 되고 다시 선거를 치르고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때 장면이라고 하는 총리 분이 나오셔서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사이의 가운데 우리가 과도기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귀속재산 관리를 위해서 신한공사가 설립되었다. 요거는 광복이 되고 난 직후에 일본인들이 급하게 버리고 도망간 재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처분하고 이런 거를 할 게 필요하겠죠.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일인데 요거는 아직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미군정이 들어와서 하는 일입니다. 광복이 된 직후에 1946년에 벌어진 일이고요. 5번, 자유당이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직선제 개헌안을 급하게 통과시켰던 이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이 되겠고요. 요거는 1952년인데 우리 아직 전쟁 중입니다. 6.25 전쟁 중이고요. 전쟁 중에 피난수도였던 부산에서 급하게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네, 정답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나타내는 3번이 되겠습니다. 네, 47번입니다. 다음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시사 만화, 풍자 만화가 있습니다. 민생고를 해결해달라는 누군가가 지금 항쟁을 하고 있고 여성분들이에요. 머리를 묶은 게 보입니다. 여성분들인데 우리도 고생이다 라고 몽둥이를 든 군인인 것 같습니다. 군인이 딱 하고 때린 것 같죠? 여기 지금 쓰러져 있는 몽둥이 밑에 밟혀 있는 민생고 글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민생고 해결을 외치는 여성 노동자들을 경찰이 과잉 진압하는 거를 시사로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발 생산 공장 내 여성 노동자 180명이 업주의 폐업 조치에 맞서서 폐업이 당하면 강제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아주 악질적인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합니다. 이거는 부당하다. 우리의 어떤 생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부당함에 대한 농성을 하니까 무려 1000명에 달하는 무장경찰이 이것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YH 무역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의 부당함과 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국회의원이 있어요. 김영삼이라는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나중에 훗날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죠. 이 김영삼 의원을 고의적으로 이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서 고의적으로 국회에서 제명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거까지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YH 무역 사건 뒤에 일어나는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우선 답이 1번인데 이게 인과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YH 무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난 여론이 일겠죠. 강력하게 이것을 규탄하면서 유신체제에 반발했었던 국회의원이 방금 언급했었던 김영삼, 당시 국회의원 김영삼이었고요. 이 김영삼을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영구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제명, 들어오지 말아라, 제명시켜버리게 되고 여기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심상치 않은 운동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부마 민주항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979년에 10월의 일이고요. 이게 상당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고 또 비상계엄 선포를 해서 자칫 잘못하면 마치 우리 그 5월 민주화 운동처럼 5.18처럼 굉장히 커다란 학살이 될 뻔했었죠. 그런데 이 운동이 일어나는 와중에 폭력적인 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던 그 와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마 항쟁이 마무리가 되었고 유신 정권이 끝을 맞이하게 되죠. 그게 1979년의 일이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어떻게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이 민주구국선언은 1976년입니다. 이거보다 이전이죠. 민주구국선언, 박정희 정권 때는 맞지만 부마 민주항쟁보다 조금 더 훨씬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민의원과 참의원이라고 하는 양원제 국회가 출범을 했다. 이거는 1960년의 일인데 1960년 4월 19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나서 그 빈 공백기에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의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놓고서 이제 양원제 국회가 출범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가 있는 그런 정부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훨씬 이전이니까 요것도 아니겠죠.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6.3 시위는 뭐에 대한 시위였냐면 요거는 1964년에 우리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돈을 받고 국교를 정상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 굴욕적인 대일 관계의 재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학생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기에 반발을 했었던 시위가 6.3 시위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권은 이거를 아주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게 되죠. 이전이죠. 자, 5번 전태일 열사죠. 그 평화시장이라고 하는 옷 만드는 시장에서 미싱사로 일했던 사람인데요. 너무나 열악했던 그 미싱사와 미싱사 도와주는 그 시다, 어린 여자 아이들의 비참한 어떤 노동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젓이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있는 거를 알게 되는데 다 안 지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죽지 않으면은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걸 평화시장 일대의 청계천의 한 다리에서 자기 몸에 스스로 불을 붙이고 근로기준법이 나와 있는 법전을 이렇게 들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단말말을 남기고 분신으로 심한 화상을 입고 사망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1970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한창 앞두고 있고 사람의 어떤 노동자들의 인권에는 사실은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죠. 박정희 정부 시기에. 우리가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거기에 암흑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것들 어떤 시기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정답은 1번으로 찾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가정부, 사진으로 보는 가정부, 프로야구 창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언론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통제하고 여기 호헌철폐라고 하는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정치라고 써있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뛰어나와 있죠. 이거 1987년 6월입니다. 그 국민대회죠. 1987년 6월에 있었던 민주화 국민대회가 있었고 우리가 이걸로 국민 직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를 획득을 하게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전두환 정부입니다. 자, 전두환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고요. 개성공단 착공식에 참석하고 있는 정부 관료. 이거는 노무현 정권 때인데 개성공단 하겠다라고 얘기가 오간 거는 약속한 거는 김대중 정권이지만 이 약속을 이행을 해서 착공을 한 거는 그 뒤에 노무현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강호를 타고 금강산 관광을 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죠. 김대중 정권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김대중. 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외교부 당국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자, 이름이 성씨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름을 참고로 써주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자, 5번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던 게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5번.
언론을 통제하고 상당한 독재를 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올림픽을 개최하거나 스포츠 구단을 창설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던가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가 또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49번입니다. 다음 문서가 작성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경제계획각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계획각서. 한국 경제를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겁니다. 밑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한국 정부는 3년간 155억 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 차관을 요청합니다. 이거를 약칭으로 IMF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죠. 우리가 IMF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1997년이죠. 이 1997년은 김영삼 정부의 막바지 시기입니다.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IMF가 터지죠. 일종의 국가 부도 사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 IMF가 터진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 요거는 김영삼 정부 때 일이 맞기는 한데 이 IMF 이전에 일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저유가, 저금리, 유가와 금리와 달러가 다 낮아가지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3조 호황이라는 게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었죠. 요거 전두환 대통령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품기 시작을 하는 그 시기는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박정희 시기고요.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요것도 김영삼 시기가 맞기는 한데 이 IMF 직전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정비를 해 나가는 와중에 마지막에 IMF가 터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전 시기의 김영삼 정권 얘기이기 때문에 요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우선 답은 5번인데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노사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노사관계를 좀 달래고 제대로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설치한 기구가 되는데 대통령 직속이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1998년에 이제 김영삼 정권에서 IMF를 이어받아가지고 이걸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그 다음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에서 요거를 노사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든 정권을 나라를 다시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현대사가 어렵죠. 너무 가깝기도 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사실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대표적인 어떤 사건이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취하게 되는 정책을 세트로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죠. 자, 마지막 50번 보겠습니다. 가와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우리가 유엔에 가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노태우 정권 때 우리가 여기 유엔에 가입을 하고요. 세계 경제 발전과 무역 촉진을 도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 김영삼 대통령 때 여기에 회원국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경제연합기구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거 비교적 최근이죠.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순서대로 유엔에 가입하고 OECD도 가입하고 이제 우리가 경제협력기구 대회 정상회의도 서울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어떤 대통령인지 여러분들이 몰라도 순차적으로 인과관계상 유엔을 가입하고 경제기구에도 가입하고 회의도 우리가 개최하게 되는구나. 순서가 가, 나, 다로 이어진다라는 거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나다로 되어 있는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50번까지 문제풀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51회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